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의 이른바 건군절 기념 열병식이 어젯밤에 실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직접 참석을 했고 예고됐던 신무기들도 대거 선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남자 배우인 유아인 씨가 일명 우유주사로도 알려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의 사망자가 공식 집계로만 1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극적인 구조와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신미나 양동근 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들도 기부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 정책은 철밥통 공무원들에게도 민간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열병식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제 예상했던 대로 야간 열병식이었는데 어젯밤 8시 반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이 됐고 민간 위성이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포착을 했네요. 네, 이전에도 민간 위성이 그 야간 열병식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사진들을 공개함으로써 더 주목을 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대로 직접 참석해서 사회를 했고 또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북한 매체가 표현한 대로 딸 김주애도 등장을 했어요. 조선중앙방송이 곧 편집된 영상을 상세하게 공개할 텐데 신형 무기, 특히 신형 ICBM 그리고 전술핵 운용부대의 모습들도 포착이 됐다. 이렇게 외신이 전하고 있네요. 그 신형 ICBM이라고 하는 괴물 화성 17호가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술핵 운용부대라고 북한이 칭을 했는데 전술핵 운용부대가 화성형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인지 아니면 괴물 방사포라고 하는 600mm에다 탑재한 것을 지나갔는지 이것이 우리 관심사고요.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사실은 김주애를 이런 공식적인 그 자리에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사일 부대 보고할 때는 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국가적 큰 명절인데 그 명절에 주석단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것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서 흰완수복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검은색 중절모 차림이었어요. 이 복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열병식 때는 1953년 7월 28일 김일성 그때 원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지금 어제 저녁에 나온 모습은 김정은이가 이제 그 러시아 갔을 때도 그런 모자를 썼는데 김일성 하면 떠오르는 게 농림모, 중절모, 원수복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따라하기가 이제는 김일성하고 나는 이제 대등하다. 이런 것들을 자기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 부원장님은 내일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부인 리설주의 모습 등을 함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고 부원장님 내일 직접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정상급 배우죠.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이미 한 차례 받았고요. 경찰은 유아인 씨를 출국 금지시킨 뒤에 유 씨의 채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서 감정을 공식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5년 전에 우리나라로 귀화한 기자 출신의 중동 전문가인 알파고 시나시 씨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한밤의 충격이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의 배우죠. 유아인 씨가 출국 금지, 경찰 조사에 채모 의뢰까지 말씀드린 대로 받았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참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그런 지위까지 이제 뭐 우리가 포기한 정도인데, 그래서 이분이 나온 출연작 중에 굉장히 히트친 게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명대사가 그냥 생각납니다. 어이가 없네. 예, 어이가 없는 거고요. 명대사 중에 또 하나가 죄 짓고 살지 말자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아주 데이트한 영화였어요. 예, 영화 그대로 지금 뭐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지나치게 자주 처방되는 정황을 잡고서 경찰에 이제 의뢰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지금 카밍아웃을 해서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마약 청정국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이런 셀럽들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네, 유아인 씨 이 사건을 어젯밤 국내 한 종편 방송이 국내 정상급 남자 배우를 운운하면서 관련 소식을 보도하자 즉각 이른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유아인 씨 본인 측에서도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거겠죠.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도 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고액의 출연료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작품을 보면 넷플릭스에 승부, 하이파이브, 종말의 고백 이런 것들이 지금 줄지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안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게 항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가면 10년 이하, 1억 이하의 지금 벌금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계약금 이런 거 다시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약금 있어요. 그냥 반환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손해배상까지. 대작 영화들은 몇백억씩 들어간 영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연 배우의 이런 소식으로 몇십 배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계약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시겠지만, 베테랑의 대사처럼 죄 짓고 살지 말자. 이게 죄라는 거에 어떤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소식은 다음에 또 자세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또 기적도 잇따르고 있는 튀르키예 대지진 속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조대의 사고 현장 소식부터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6.25 때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즉각 파병을 결정했었던 당시 터키의 형제를 강조하면서 구조대 파견을 지시했는데, 그 모습 또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한 늠름한 우리 구조대 118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입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강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과 구조 활동에 즉각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구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 네.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지금 이제 남동부 지역에 피해가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을 중심으로서 좀 가는데 현장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1999년도에도 터키에서 2만 명 이상의 지금 지진 사상자가 난 공식적으로는 17,000명이라고 그렇죠.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우리 한국 지원이 인상 깊었다는 거죠. 당시에 단장이 누구였냐면 김동진 육군 참모총장이 가셨어요. 네. 군부대를 갖고 가고 사실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뭐 형제뿐만 아니라 진짜 인류애로서 아픈 부분들을 감아줬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K1이나 K2 이런 방사능까지 연결되는 등 굉장히 혈맹으로서의 그런 징표를 남기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형제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오늘 모신 우리 알파고 씨는 네, 터키 분, 튀르키예 분인 것이고요. 또 부인도 한국 분.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제 한국 분이 네. 되셨죠. 저 진앙지 가지안테프 네. 그 지역인데 네. 고향은 그곳에서 좀 떨어졌는데 이모가 거기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제 이모가 거기서 이제 화학 교사이고요. 제 동네 친구도 거기서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이모는 이제 집이 좀 약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완전히 좀 약간 무너지진 않았지만 네. 여기저기 좀 깨진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 좀 약간 요진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딸들을 다 탈출시키고 지금 당분간 이스탄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탄불에서. 예, 예. 네.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물론 죽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힘들게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다가 네. 이제 대출을 끌어당기고 집을 샀었는데 그 집이 지금 아이고. 완전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예, 사라졌다. 아예 사라졌고 본인도 이제 그 여진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 물건들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늦게 들어갔었으면 그 여진도 무너졌거든요. 왜냐면 여진이 뭐 110번 이상 계속 지금 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9시간 이후에 있었던 여진도 거의 원래 지진만큼 컸잖아요. 7.5짜리가 있었고 6.3짜리가 있었고. 그리고 7.8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더 늦게 집에 들어갔었으면 네, 네. 자기 소지품들 챙기려고 그 안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텐트에서 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 얘기를 나누겠고요. 이 우리나라 구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등급이 S등급, 그렇죠. 뭐 헤비 등급 좀 설명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구조에 지금 국제구조대는 이제 2011년에 세계 17번째로 갔는데 저 최저 등급인 이제 헤비 등급을 이제 회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5개 팀 정도만 지금 선발이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명예스러운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들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현장을 가서 돕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거기에 최우수 이 등급을 받는 것은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일적인 문제, 구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피해 복구에 영향력을 주고 빠르게 특히 이런 지진이 났을 때는 48시간이 골든 아워라 그러는데 그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S등급을 받고 지금 구조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적을 좀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 알파고 신하시 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귀화를 한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부인도 또 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도 취득을 하셨고 터키, 튀르키예 현지 언론의 한국 특파원도 지내신 분인데 지금 시리아 북부 상황이 네. 알려진 튀르키예보다 더 심각하다. 네. 그곳에서 맹활약 중인 화이트 헬멧 얘기가 나와요. 어떤 네. 곳입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는 내전이 터졌고 지금 13년째 내전 상태예요. 시리아가요. 네. 근데 이제 중앙정부는 시리아 남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장악을 했고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네네. 시리아 북부 지역은요 중앙정부가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났던 부분은요 무장단체하고 이 중앙정부 사이에 쟁탈전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보니까 반군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 그래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중앙정부한테 빼앗겼다 다시 돌려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지역에 이렇게 복역을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불과 또 몇 주 전에도 거기 있는 5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폭격을 당하다 보니까 지진도 없었는데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는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거의 좀 약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거기를 관리하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무장단체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장단체들도 거기를 관리를 했을 때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 왔다 하고 있었는데 네. 튀르키예랑 이제 연결돼 있는 그 길들도 지금 지진 때문에 깨진 상황이에요. 다 지금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해요, 시리아도. 네. 시리아 상황까지도 이제 취재를 해서 전해주신 거고 지금 보면은 그 화이트 헬멧의 활약상도 있고 세계적인 구조견들의 활약상이 지금 소개가 됐어요. 네. 그 중에 한 마리 그는 또 이제 이번에 활약을 못 펼친 게 지난해 숨져서 그렇다고. 그렇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자연적인 연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개들이 뛰어난 후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숨겨 있는 그리고 이 잔해물 밑에 있는 그런 사고자들을 좀 찾아내는 탁월한 부분들인데 보니까 이름이 프리다, 에코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이름들은 나왔습니다만은 곡을 쓴 저 견이 또 유명했잖아요. 저 뭐 대단했죠. 근데 지금 또 프리다는 이제 지난해 이제 숨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뭐 동물들 후각이 발달된 동물들의 지금 뭐 활약상은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골든 타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네. 빨리 좀 저런 그 구조견도 그렇고 화이트 헬멧 우리 구조대가 생존자를 좀 한 명이라도 더 구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인데 신하씨 전 기자는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지난 1995년 6월 한국의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10,000개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화제가 됐어요. 저는 실제로 삼풍백화점 참사 때 한 달간 취재 기자로 현장을 누볐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시지는 않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한국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했고 이제 지방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나왔어요, 제가. 네네. 그 다음에도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석사했는데 거기도 이제 제 연구 분야는 이제 민족주의였거든요. 네. 그 민족을 이렇게 끌고 가는 대중을 끌고 가는 개념들이다 보니까 자 한국의 민족주의의 단생하고 한국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빠른지에 대해서 나름 좀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삼풍백화점 사태는요. 자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알맹이처럼 딱 이렇게 물 위에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삼풍백화점 사태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시 씨가 비유한 걸 제가 이제 네. 들었을 때 알파고라고 하시면 더 감사하겠네요. 알파고, 예, 알파고 씨. 알파고 씨가 성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과 같은 게 이제 한두 동이 그때 무너진 것이 그렇죠. 터키 지진 참사에서는 10,000개 정도가 무너진 거를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뭐 시루떡 또는 팬케이크가 그냥 무너져 내리듯이 네. 그런 상황을 비유하신 겁니까? 정확합니다. 네. 사실은 숫자도 제가 잘못 말했어요. 10,000개 아니고 이제 20,000개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숫자에 비하자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건물이 20,000개를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000개 삼풍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참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때 일과 저희 한국민들도 네. 우리 한국민들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 그런 느낌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세계 각국에서 구원의 손길 구조대가 왔었어요. 그때 우리 최 원장님도 공무원으로 재직해서 네. 하실 말씀이 좀 있죠? 아니요, 파견 나가서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들을 쭉 보았는데 네.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랬지만 사실 구조하고 그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진짜 인류애를 넘는 그런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 이거에서 배운 거는 굉장히 평범한 거일 수 있습니다만은 위험은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유비무환인데 네. 사실 근데 이런 대지진은 그렇습니다. 또 대비한다고 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이 엄청난 대참사기 때문에 사실 불가항력적 면이 많아요.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백두산이 폭발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사실 900년대에 백두산이 한번 폭발한 게 세계에서 가장 큰 폭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 3년도, 4년도 서기 900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날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어떤 예능들에서 보면은 백두산이 이제 100년 주기로
이게 뭐 다시 폭발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2024년이다, 25년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1925년도에 이게 한번 폭발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네네. 러시아 연구원에서 거기 수증기가 올라오고 화산재가 좀 올라왔던 걸 보고 1925년인데 사실 최근에 나온 백두산의 분화는 1903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조금 활발해졌습니다만은 2022년 6월 이후에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너무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은 뭐 과도하시지는 않느냐 이런 뭐 자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우리나라와 터키의 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척 끈끈한데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와 터키 사이에 첫 형제 동맹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님? 아니 이게 이제 삼국시대 고려 돌궐 투르키이지 않습니까? 돌궐이죠.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첫 형제 동맹을 맺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알파고 씨 말씀하는 게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네네. 우리요 언어의 어순의 기본 구조가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랄 알타이어 부분들이 있고 또 6.25 때 투르키예가 이제 많은 병력을 파였는데 당시에 저거를 넘는 게 뭐냐면 국교가 수교가 안 된 상태에서 온 겁니다. 미수교국인데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즉각 파괴만 하고요. 예, 그래서 연인원은 한 2만 명 되고요.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사상자가 나는 진짜로 감사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뭐 이거를 더 넘어서 삼국시대 전 뭐 이런 것들 따진다면은 뭐가 있냐면 사실 실크로드에 사실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비단길의 출발지가 그렇죠. 우리나라이고 경주고 기착지가, 예. 이스탄불이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만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뭐가 돼 있냐면요. 통화 스와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24년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한 200억 달러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르키예가 굉장히 리라화가 지금 뭐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6.25 때 앞서도 보셨지만 네 번째로 많은 전투병력을 파병해서 우리를 도왔었고요. 파견병력 대비 사망자는 가장 많았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투르크 전사들이죠. 튀르키예 국민들도 이런 6.25 참전 사실을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알파고 씨? 물론이죠. 왜냐하면 튀르키예 공화국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 군이 이렇게 처음으로 외부에 파견한 건 한국 전쟁이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오스만 제국을 잃었고 이제 조그마한 나라가 남았는데 그 드라마로 왠지 한국을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야, 이 당도 먹자 저 당도 먹자 하면서 원래 이제 그 유엔군하고 공산주의 측이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데도 원래 네. 모든 부대들을 멈추고 있는데도 튀르키예 부대는 그래도 좀 약간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잠정 용사분들이 다음에 튀르키예 들어왔을 때는 자꾸 좀 약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하다 보니까 네네. 한국이 항상 이렇게 형제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었어요. 네, 저 노병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전적비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변에 저는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알파고 씨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로 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3, 4위전 네, 그때 컨솔레이션 게임.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고등학교.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 끝나면서 이제 튀르키예하고 브라질이 끝났고 이제 집에 고향에 다시 들어왔는데 친구랑 만나서 오래간만에 좀 약간 커피 마시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3, 4위전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커피숍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요즘 튀르키예 얘기를 하면 우리 배구 여제 김연경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연경뿐만 아니에요. 김연경 씨 이제 옛날 거 이제 김민재 씨. 아, 그렇습니까? 네. 김연경 씨가 이제 두 프로팀 페네르바체 발음이 정확한지 액자시바시 예, 이 두 팀. 페네르바체. 예, 이 두 팀에서 13년을 뛰었는데 인기는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그 페네르바체이라는 팀은요 좀 약간 팬심이 제일 강력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다른 팀들도 팬심이 강력하긴 한데 페네르바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탄불 팀인데도 본사가 아시아족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원래 투르크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머지 두 개 팀이 이제 유럽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페네르바체 사람들은 비교적으로는 좀 약간 팬심이 너무 강하니까 또 거기 외국 이제 선수가 오면 또 그만큼 좀 약간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리 김용영 씨가 다른 팀에 갔었으면 그 팬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아마 절반을 받았을 건데 페네르바체 덕분에 더 받을 것 그러니까 같고. 김연경 선수가 무려 3번이나 네. 본인의 그 SNS를 통해서 링크까지 걸어서 헬프 터키, 튀르키예 이 링크를 통해 지원 호소했는데 네. 알파고 씨도 보셨겠고 네. 저 튀르키예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니 이미 좀 약간 튀르키예 왔다 갔던 그 축구 선수들의 보도가 돼요. 아니, 이분들이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김연경 씨하고 이제 다른 외국 팀 그 외국 선수들도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이렇게 의리를 지켰다고. 네네. 네. 그리고 딘딘 씨는 제 친구예요. 딘딘 씨.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배우 신민아 씨, 양동근 씨, 딘딘 씨, 장성균 씨 같은 이 연예계 셀럽들도 성금 기부에 나서서 이 일반 시민들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네. 아니 이게 저렇게 앞에 셀럽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런 기금 모금을 나서 주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일이 되고요. 이렇게 사실 뭐 우리가 뭐 모금한다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형제고 그리고 진짜 혈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그만 성의들을 조금씩 모으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간간이나마 계속 들려오면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숨진 딸의 손을 부여잡은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동생을 감싼 누나의 모습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주 그 귀여운 소년이 병뚜껑으로 건네준 물을 마시면서 이제 구조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 저 장면인데 네. 알파고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분이 그나마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눈 앞에서 죽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분이 그나마 살아남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저 해맑은 미소가 세계인들을 어떻게 보면 감동시키고 좀 울렸어요. 이런 보도들이 사실 많이 나와야 돼요. 네. 네. 참 그런데요 지금 지진 현장을 보도하는 기자들 얘기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 급강하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구조에다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데요. 구조만큼 집착해야 되는 또 다른 거 뭐냐면 구워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시에는 몇십만 명 사람이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담요가 가장 필요하다 이 그렇죠. 얘기인데. 담요하고 텐트가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진으로부터 구출됐다고 해서 탈출됐다고 해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주위도 좀 이겨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지금 아기도 한 명이 너무 추워서 죽었대요. 구출이 됐는데. 그런 뭐 사망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점퍼, 양말, 담요, 내복, 추위를 이기고 또 당장 이 밤이슬과 눈비를 피할 텐트가 지금 절실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 국토부도 튀르키예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화질의 위성 영상을 튀르키예 측에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춤형 지원이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이건 지진으로 어디 길이 무너졌는지 어디가 지금 뭐 이 지진 피해가 심한지를 하는데 이거는 500km 상공에서 50cm 곱하기 50cm 아주 세밀하게 정찰이 되고 그걸 사진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피해 규모를 파악을 해야지 얼마만큼의 이 지원단을 보내는가가 결정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굉장히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과 기쁜 소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높은 인플레이율에 이 대지진까지 일각에서는 재건의 가능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는데 알파고 씨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한 말씀 끝으로 좀 주시죠. 뭐 이제 여러분이 자기 일단은 마음속으로 응원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경제력이 허락하는 그 선 안에서는 많은 도움을 좀 약간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방금 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구출됐다고 해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집이 아예 없다 보니까 다들 지금 이 주위를 이겨야 돼요. 네. 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알파고 신하시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핫 정책인데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 연봉 10억 원짜리의 공무원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난 7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올 들어 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게 몇 번째죠? 지금 뭐 꽤 됐죠. 지금 지금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에 나온 것도 이제 세 번째 지금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 이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몸소 내려가셔서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도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방침이 강조가 됐고 또 특히 이 모두 발언에서 한 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첩하고 아주 이 빠른,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다는 말은 그렇죠. 조직과 시스템이라는 게 빨라야 하고 말랑말랑해야 된다. 그렇죠. 오픈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민간 이 시스템의 도입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고 빠른 물고기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헤쳐나기 위해서는 사실 작고 빠른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연못을 수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연공서열에 의해서 해가 지나가면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성과급 제도 아니 뭐 전체 연봉 제도 갖고는 호봉이죠, 그냥 호봉으로 가는 부분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런 인사제도를 좀 바꾸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에 국가경제를 일으킬 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필요해졌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어떤 뭐 진짜로 유연한 인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까지도 적당할 정도로 간다면은 실패했을 때 너무 압박이 가는 무슨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붙여주시면은 좋겠다는 첨언을 말씀드립니다. 그 공무원의 성과주의를 도입한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이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나온 표현이 연봉 10억 원짜리 공무원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가능하고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민간에서의 이 연봉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결국 무엇에 귀착이 되냐면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복지부동, 복지안동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깨는 듯 하는 그런 시스템적이고 이 제도적인 면에서의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에 대통령과의 대화도 이어졌는데요. 영어로 일명 AMA, Ask Me Anything. 그러니까 뭐든 물어보라. 그런 제목의 시간이었습니다. 2030 세대 공무원이 70명 넘게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셨던 분들을 위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총 32개 부처에 150여 명이 오늘 이 자리에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행정 정책을 다루는 업무하고 차이는 많이 강조하는 점, 기조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축주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본인을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선배다 이렇게 본인을 지칭해서 공무원들의 웃음도 유발하고 그렇죠. 또 편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모든 키워드는 하나로 모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래서 네. 소통에 물꼬를 튼 그런 윤 대통령의 어떤 자신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사실 대통령과의 대화 이게 전전에 모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때 검사와의 대화가 그렇죠. 있었죠. 그럼 이제 막 가자는 거자 이후에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모든 재벌 총수들을 보십시오. 진짜 재벌 총수들이 말단 직원들하고 같이 식판을 들고 그러니까 소통을-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회장은 식판 들고 하는 그렇죠. 식판 소통. 네, 그다음에 정영진 부회장 또 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리 소통이죠 거기는. 소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요. 직원과 이 상사 간의 소통은 바로 고객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는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식사도 자유스럽게 관저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난 뒤에 이제 셀카나 단체 사진 이런 네. 거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스탠딩 오찬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오가면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 우리 이제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식구가 됐다 그러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진짜 앉아서 주위에 서너 사람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폭넓게 소통하고 같은 식구가 됐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0억짜리 공무원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2030 세대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 이직률이 요즘 부쩍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많은 공무원들을 이제 원하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공무원을 했던 부분들이 이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과연 이 진취적이고 많은 새로운 물건들을 새로운 이 성향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들로 많이 갔고요. 또 민간에서 공무원들과의 이제 대화를 위해서 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간으로 가서도 많이 역량을 발휘하시지만 지금은 나라가 새로운 정책을 발휘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조금 더 정부 측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그 사람들의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 이직률들이 낮아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실제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핵심 부서로 꼽히는 금융정책과로 발령받은 신입 사무관이 로스쿨 가겠다 입학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선배들이 한 1년 더 버텨보지 그래. 그전에는 그랬는데 네. 축하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인데 돈을 벌어야겠다면서 금융회사로 옮기는 그거로 임원 대우 받으면서 이런 풍조가 이제는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거 많이 늘어나고요. 사실 공무원 저도 해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어디서 다 만나냐면 과장에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사 정체가 돼 있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신 여러 이 청년 인재들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에는 기술과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변곡점에서는 민간이 그런 민간 분야가 훨씬 더
나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민과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대한민국이라는 봉황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예가 지금 몇 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오자마자 가느냐? 성과급을 받고 나니 신입사원이 부장보다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9천만 원짜리 성과급이 있었다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니 근데 사실 같은 이제 우리는 뭐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같이 2년, 3년을 했으면 같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입사 동기?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회사와 그다음에 자기 조직과 국가에 얼만큼 자기들이 공헌을 했냐, 컨트리뷰션에 따라서 월급은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사실 어떤 진취적인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면 나는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더 많은 그거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지 결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자극은 항상 인사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뭐 추후에 뭐 3년 내지 5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민과 공무원 간의 인간 교류, 인적 교류라고도 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 기업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모 치킨 회사가 신입사원 초봉을 33% 올렸다고 좀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3,300만에서 4,500만 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당이라든가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가면요, 굉장히 이것이 진리지. 우리 뭐 같이 뭐 3년 일했다 그래서 저 친구보다 내가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왜 내 적게 주느냐. 이것이 지금은 바탕의 기조이기 때문에 많이 줄수록 뭐 많은 인재들이 오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인건비 많이 줘서 망할 회사는 진작에 망한다. 예? 인재들이 뛰놀 수 있고 생각을 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세계의 유수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 오너 여러분들 인건비는 아끼지 말고 쓰시면 항상 10배, 20배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2주 만에 2,500명이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뭐 68대 1인가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성과급 제도에 대한 그 젊은이들의 목마름이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성과급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러면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그럼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내 능력을 한번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과급의 뭐 폐해도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넘어서 많은 컨트리뷰션을 줄 때는 그것은 회사에서 꼭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가야 됩니다. 저 비교를 해보자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7% 275만 원 올랐는데 이 비사라는 그 치킨 회사가 33% 1,200만 원 가량 올려주니까 좀 난리가 났다는 건데 저런 것을 공직사회에도 윤 대통령 얘기는 한번 도입을 과감하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사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지금 바꾸는 3대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성취를 하셔갖고 진짜로 10억짜리 연봉 받는 공무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열, 순서 이런 것 따질 시대가 지금 아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도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북한의 야간 열병식과 공개된 신무기를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 지진 속보도 있고요. 유아인 씨에 대한 수사 속보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